나 직장 생활하면서 400, 500 벌었었는데 2천만 원이면 나 4개월치를 한 번에 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리스하죠. 처음에 찍었던 매출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오픈빨인데, 예전에는 브랜드가 5년 산다고 하는데요, 5년이 뭐예요? 한 2년 3년 있으면 금방 잊혀지고,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한 동네 건너 하나씩 이런 곳들은 빠르게 또 식기 마련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740명이 폐업을 하는 거고요, 60%가 직장인 평균 급여보다 못 받는 거고요, 90%가 원금 회수도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20년 동안 장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100만 폐업이, 사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100만 원은 잘 이해하는데요, 100만 명 폐업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걸 저는 반대로 하루에 2,740명이 폐업을 하는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1시간에 114명이 폐업을 하는 거고요, 1분으로 따지면은 1.9명이 1분마다 폐업을 하는데요, 이 폐업을 하는 숫자보다 1분마다 2명 정도 폐업하는 숫자보다 창업하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게 이 악순환에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또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성을 잘 아는 소수, 제가 볼 때는 한 5% 이내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상품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또 판매를 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을 또 하고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은 거의 한 60%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직장인 평균 급여 350만 원보다 못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들보다 투자는 했지만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가 직장인 평균 급여보다 못 받는 거고요, 90%가 원금 회수도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도요,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씀씀이만 키우다가 브랜드가 파워를 잃었을 때, 힘을 잃었을 때, 이 트렌드에 의해 내가 소멸됐을 때 결국에는 그때 위기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창업자들이 일단은 적성도 맞지 않은데 창업 상품을 선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꼭 프랜차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적성에 잘 맞고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재미있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객 응대 잘하는 사람들이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좋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일반적인 손님들이 왔을 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가게를 훨씬 더 잘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말을 다 믿고, 정보가 부족한데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서 계약을 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창업이 더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에요. 폐업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폐업 못지않게 또 창업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창업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또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종 비용들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올리는 거에 주저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두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을 구매해주는 소비자와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상품을 구매해주는 예비 점주분들이 있습니다. 예비 점주분들을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많이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단순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저가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게 좀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또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수익성이 안 좋은 자영업 점주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게 다 지금은 여실히 폐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자영업도 다양한 업종군이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당 같은데, 그리고 도소매 업종의 대표적인 게 편의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인 게 미용이나 네일이나 피부샵, 이런 것들은 그냥 일정 이상의 교육만 받고 식당 같은 경우는 27,000원에 면허세만 내면은 바로 오늘 가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내 선택에 의한 창업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뭔가 허가제로 인해 라이센스를 받거나 퍼밋을 받아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와 같은 업종들이 폐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다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신고제거든요. 영업신고만 하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건물의 안전 진단을 받고 그리고 위생에 대한 안전하게 깐깐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류 판매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퍼밋이 나올 때까지 거의 한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큰 만큼 사람들이 꾸준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적은 창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또 그에 따른 수익성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내가 어디 나가서 근무하면 300만 원, 350이라도 받지만 내 돈 소액 투자하고 오히려 빚을 지고 나오는 게 요즘 창업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미만을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제 주변에 있는 그 아카데미 수강생들 창업을 할 때 가지고 준비하는 금액을 물어보면 1억 내외예요. 1억 내외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창업시장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 그러다 보니까 후미진 빠진 곳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상품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컨셉을 뚜렷하게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기가 경험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창업을 하려고 하면 2억 정도의 자본이 필요해요.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그러다 보니까 1억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내 자본으로 하는 자영업자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점업을 하면은 주류 회사에서 도매상에서 우리 술을 써줘 하고 빌려주는 주류 대출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억대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무이자라고도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그걸 받게 되면 결국에는 계약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걸 받게 되면 내가 받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이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벌어서 모아서 내가 투자한 목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매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 경영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게 자영업의 현실이죠.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연세 있는 분들은 사실 모아놓으신 돈도 있을 거고 뭐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메이저급 프랜차이즈 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그분들과 달리 20대 초반에 내지는 20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자영업, 창업을 선택해서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많이 모아봤자 뭐 5천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부모님 돈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류 대출과 같은 상품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창업한 지 자영업을 시작한 지 22년째인데요.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창업 시장은 늘 안 좋았어요. 매년 좋았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를 비교해보면 그때는 참 좋았던 건 저의 경쟁자들은 다 50대, 60대 퇴직하셔서 치킨집 하시는 사장님들 그분들보다 저는 건강했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문 열고 1시간 늦게 닫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단지를 돌려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문구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제가 더 할 수 있었더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런 친구들이 창업시장에 와서 혼자가 아닌 2명, 3명 같이 브랜딩을 해서 줄 세우는 식당들을 창업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목표, 꿈들이 엄청 커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빨은 저는 다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오픈빨이 있고 그 오픈빨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가게를 오픈을 하면은 새로운 가게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매장에 방문을 해서 매장을 경험하게 되겠죠. 처음에 운영할 때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그 미숙한 점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고 또 고객들이 왔을 때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불편한 요소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감각 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문 열면 손님 들어오면은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검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픈했을 때만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재방문 자체를 안 하면 주변에 가서 이 식당 별로더라라고 계속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찍었던 매출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매출이 되는 게 이제 오픈빨인데, 개인 운영에 저는 역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 4천 원 요즘에는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매출입니다. 자영업자 평균 매출이 2,690만 원이기 때문에 3천이면 적은 매출은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또 고단가의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억을 파는 매장들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1억을 팔아도요, 다양한 안의 비용들,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단은 기본 3대 지출 항목이라고 해서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이게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인 공과금,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그리고 요즘엔 또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비.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또 우리는 자영업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라에 세금을 또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가세도 생각보다 큽니다. 부가세도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고깃집이 1억 팔면은 약 500만 원 한 달에 부가세가 또 나가고, 소득세가 약 2% 정도 또 나갑니다. 그러면은 약 700만 원 정도 부가세와 소득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빼놓지 않고 세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통장에 남은 돈만 보고서는 이만큼 남았네 하면서 하다 보면은 부가세 내는 날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래 일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하고 급여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매출은 좋은데 남아있는 돈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나 이렇게 해서 20% 남았으니까 2천만 원 남았네? 나 직장 생활하면서 4,500 벌었었는데 2천만 원이면 나 4개월치를 한 번에 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리스하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입었던 의류보다 더 비싼 의류를 사게 되고요. 결국에는 씀씀이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목돈을 써서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푼돈을 줍다가 어느 순간 어려워져서 가게를 제값에 못 팔면, 시중에 있는 돈을 모아서 창업을 했다면, 2억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다면 내 시중에는 보증금 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업을 해야 되는데 재창업 때 또 대출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카콜라가 아니고 맥도날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셀프라이프, 생명 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와인은 한번 코르크 마개를 따면 3일 안에 먹어야 되고요. 강아지는 15년 살고 사람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브랜드가 5년 산다고 하는데요. 이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SNS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방대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방 실증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뭐예요? 한 2년, 3년 있으면 금방 잊혀지고,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빠르게 확장해서 올라가는 매장들, 한 동네 건너 하나씩 브랜드가 보이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이런 곳들은 또 빠르게 또 식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는 소모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자극들을 원해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식당을 5년씩 운영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도입기 성장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구간은 성숙기, 내가 그 구간을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이 매장을 길게 가져가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 셀프라이프 주기가 너무 짧다는 거죠. 도입기 1년, 성장기 1년, 그리고 성숙기 1년, 그럼 3년 안에 이제 바로 세태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가게를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나오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창업이라는 건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연의 생태계처럼, 먹이사슬 관계처럼 그런 구조에 있어요. 업종과 다양한 업태마다 시너지를 내는 게 있고, 천적 관계인 것들이 있고요. 옆에 가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옆에 가면은 그 매출을 나눠 먹게 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품을 적재적소에 잘 판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례로 순대를 먹을 때요, 서울은 소금 후추 간에 찍어 먹는데, 경상도는 막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고요, 전라도는 초장에 찍어 먹고,
제주도는 간장, 충청도와 강원도는 젓갈에 찍어 먹습니다.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기호가 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 팔도 안에 같은 한국인이지만 이 지역적인 특성과 기호가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값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창업을 준비해도 적재적소에 괜찮은 아이템을 그 원하는 대상들의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보면 예전에 노래만 잘해도 TV에 나와서 인기를 많이 얻었다면 지금 BTS도 마찬가지로 예능 프로에 나오잖아요. 뭐 넷플릭스에 통해서 개인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휴머니지만 모습들도 보여주고 연기도 하고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고객들은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과거에는 음식 하나만 잘했어도 장사가 잘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음식을 넘어 이 공간에 대한 가치도 키워야 되고요. 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파이팅도 넘쳐야지 고객들이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가격이 비싸도 괜찮네, 맛있네 라는 평가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연출, 이 상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응대, 그걸 하기 위한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적 교육,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지 않으면 개인 창업도 프랜차이즈 창업, 모든 창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부정적이세요. 성향 자체가 자영업이라는 거는 좀 무언가 따뜻한 음식을 뭐 부모님이 해주는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처럼 생각을 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람만 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어요. 이런 성향이 안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난 장사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하더라도 정보를 주더라도 결국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천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딜 가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내가 어떠한 장르에 맞는지도 알아보면서 창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일종의 상품처럼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라톤과 같이 긴 42.195를 롱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개인 매장으로 희소성의 가치를 가장 크게 보거든요. 개인 매장이 브랜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프랜차이즈 상품을 저희가 선택해서 가맹비를 내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 속에 여기는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내가 가봤더니 괜찮더라 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고객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가맹비라는 걸 내고 하는데요. 개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알리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알려지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몽탄이고 런던 베이글이고 지금 뭐 산청 숯불가든이고 이와 같은 브랜드인데 이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마케터와 메뉴 개발자와 그리고 브랜딩 기획가가 셋이 만나서 이와 같은 창업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혼자만의 영역으로는 개인 창업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와 같은 컨텐츠를 알리는데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기 있다고 이거를 프랜차이즈 상품으로 찍어내잖아요. 흔히 제가 이야기하는 택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현대에서 기아에서 YF 소나타 K5 너무 잘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택시로 풀려버리는 순간 그 차를 내가 구매해서 사면 택시를 운전하는 것 같죠. 다시 말해서 내 매장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거를 가맹점 내주세요 해서 가맹점을 내게 되면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면은 희소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 매장인데 이게 용산 삼각지에 있고 어쩌다가 오랜만에 제주도에 하나 오픈했어요. 막 이렇게 듬성듬성 각각의 지역에 멀리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더 열광하고 그 브랜드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고객은 좋죠. 소비자는 좋아요. 그리고 본사도 좋아요.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선 많이 판다고 해서 이익이 커질까? 인건비 높아지고 임대료 갈수록 높아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료비가 높아졌는데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내 세금 내 100평짜리 오픈하는데 보통 7억 이상 들거든요. 이걸 언제 원금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고 싶은 궁극적 니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구매는 또 하고 싶기 때문에 먹고는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형 커피나 저가형 맥주나 무한 리필로 판매하는 곳들에 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가 시장이 통한다라는 공식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는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오픈해봤자 매장 하나지만 프랜차이즈가 오픈하면 수백 개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고, 또 그걸 보고서는 다른 업체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유사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백 개의 또 가맹점을 확산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파이가 한 개가 아닌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겨 있으면 요즘 이런 아이템이 대세네 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창업 상품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경영난을 겪습니다. 운영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상품을 대부분 선택을 하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은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그래야 일반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다른 곳 갈 바에는 저렴한 식당을 가자라고 해서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저렴한 상품을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분이 팔고 있잖아요. 과연 남느냐?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남습니다. 왜냐면은 물류를 팔고 외형 매출이 커지면은 프랜차이즈는 수익성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가맹점주는 인건비 높아지고 임대료 갈수록 높아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료비가 높아졌는데,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내 세금 내 다양한 지출 항목들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 점포가 출현했을 때 매출이 조금이라도 빠지거나, 소비자가 저가 상품을 먹었을 때 만족도가 없어서 고객 재방문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처음에 몇 개월은 잘 되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매출이 빠지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또 유행하는 거는 무한 리필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한 리필 하면은 뭐 주말 공휴일 이럴 때는 29,900원, 저녁 시간에는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더라고요. 고기 뷔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기로만 많이 먹어야 내가 본전 심리에 의해서 좀 이렇게 내가 지불한 돈만큼 그 이상을 먹었어 라고 해서 그 원가가 가장 높은 고기만을 많이 먹게 돼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는데요.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막 떡볶이 같은 거, 볶음밥 같은 거 조금씩 먹다 보면 배불러서 고기 못 먹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만족이야 있겠지만 그 코스트로 계산했을 때는 그 내가 들인 돈보다는 많은 걸 먹지 못하는, 많은 원가를 내가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한리필은 최소 50에서 60%의 재료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일반적인 창업의 지출 항목 중에 가장 큰 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라고 했는데요. 재료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35% 정도의 평균 재료비가 나가는데 40%여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료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가가 높다라는 거는 고객의 만족도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 매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리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항목 되게 많잖아요.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 20% 정도면은 괜찮아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25%면은 더 좋지만 프랜차이즈 상품을 선택했을 때 20%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새해 전 얻을 수 있어야 그래도 괜찮네라고 또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코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50% 60% 되면 쉽지 않죠. 그런데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로스비가 있어요. 이 상품을 50가지 60가지를 진열해 놓고 남을 걸 걱정해서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늦은 시간에 내가 29,900원을 내고 왔는데 상품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 이탈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만들어서
채워놓겠어 하면은 그날 영업이 끝나고 남는 것들은 다음날 팔지 못하는 상품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로스가 최소 3에서 5%가 들어요. 1억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로스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비가 50%가 훨씬 넘는다.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안 든다라는 걸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본사의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본사에서는 10% 내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면 20% 내외, 20%, 23%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게 무한리필 창업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뭐 퇴직금도 있고 4개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고려하면 20%가 훌쩍 넘죠. 이렇게만 해도 벌써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70%가 그냥 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2억을 팔았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5% 정도의 부가세가 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또 뺄 게 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과연 뭐가 남을까요? 여기에 광고비 그냥 1%만 할게요. 1%만 하고 나가야 되는 돈이 또 로열티가 3.5%가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도 되게 커요. 그럼 우리가 이런 비용들, 그리고 공과금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임대료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평당 10만 원은 정말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100평이면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10%도 안 되는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해야 이걸 창업했을 때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 이 창업 상품이 100평짜리 오픈하는데 보통 7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원금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객은 좋죠. 소비자는 좋아요. 그리고 본사도 좋아요. 왜냐하면 본사는 계약하면 가맹비, 뭐 다양한 그 창업에 오픈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마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본사는 식재료를 팔아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외형 매출이 커진다는 건 본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점주분들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본사 입장에선 좋죠.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선 많이 판다고 해서 이익이 커질까? 진짜 정말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저는 물음표를 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창업이 저는 남길 수 있는 창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금 회수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근데 이렇게 몸집이 큰 곳일수록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뭐 로열티 3.5%면 2억 팔면은 750만 원 본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만 가져갈까요? 고기를 납품하면서 재료를 공급하면서 그 안에 거래처들이 또 그렇게 큰 회사의 거래 관계자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은 또 혜택을 주면서 그 입점을 하려고 할까요? 본사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득보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저가형 커피가 출시가 돼서 나온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커피 저가 상품들이 파는 곳들이 많잖아요. 술 같은 경우는 1900원 맥주를 파는 거는 23년도 후반에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지금 조금씩 폐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저가형 맥주집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3년 후반에 저가형 창업 아이템이 생기면서 유사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 시장이 저가 시장이 대세대라는 쪽 인식을 주면서 어느 정도 성장기를 누렸는데요. 커피는 오래 갔지만 술집은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고정비의 커피숍은 조그만한 평수 10평 내외로 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주인 혼자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술집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20, 30평대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서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인건비인 고정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지면은 금방 폐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피 시장의 저가 시장과 같이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가 브랜드에 납품하는 술 회사가 있잖아요. 도매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폐점을 또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유가 원인이 왜 생겼을까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고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고객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팔았을 때 많아야 고객한테 더 상냥함도 드릴 수 있고 그 부족하지 않은 서비스 직원을 채워서 더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직원들한테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상을 더 해서 더 내 것처럼 하는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또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서 재방문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렴하게 팔면 이 고간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파는 데에는 퀄리티 좋은 상품을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객이 만족을 해야 재구매로 꾸준한 매출이 이어지는데, 본인들 매장의 매출이 토요일 주말에 높고 평일에 좀 낮은 건 괜찮아요. 근데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뭐 심박수 표시하듯이 막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렇게 통계를 보기 어려운 곳들의 매장들이 대부분 다 단골 장사가 아닌 뜨내기 장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이상은 단골 고객이 채워주고 그 이상의 매출을 우리가 일반 소비자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단골 형성이 전혀 안 되면 일희일비 하는 것처럼 매출이 계속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통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전 저가형 상품들이, 저가형 맥주를 파는 곳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사람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은 바빴다가 어느 날은 한가했다가 막 이런 일희일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또 줄였을 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들어와서 손발이 꼬여서 또 고객 이탈이 또 이어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맥주를 뭐 아무리 기계가 따른다고 해도 서브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일하는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또 사람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페는 혼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소규모 저가형 카페는 뭐 많아야 2명. 근데 술집은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주방에 있어야 되고 홀에 있어야 되고 또 영업시간 길고 이러다 보면은 기본 이상의 인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900원짜리 맥주를 팔면서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나가서 박리담에 저렴하게 팔았을 때 뜨내기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대부분 저가형 맥주집들이 그래서 골목 상권에 들어가기보다 좋은 상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을 많이 세웠어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평당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이면 비싸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데서 자영업이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이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이 자영업 시장은 이 고정비인 임대료 때문에 더 남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평당 3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평인데 임대료가 900인 거예요. 여기에 관리비 포함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부가세 관리비 포함하면. 그럼 30평에 한 8평 주방 빼고 22평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선 포함해서 1.5평에 테이블이 하나 들어간다고 했을 때 테이블 뭐 한 10몇 개 정도밖에 못 넣는데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임대료를 고정비 10%에 해당하는 1억을 팔면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료비 올랐죠. 해마다 최저시급 올라서 인건비 올랐죠. 그러면 낮출 수 있는 거는 외형 매출을 키워서 임대료인 포지션 10%를 5%까지 낮춰야 돼요. 1,000만 원이면 1억 파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면 2억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재료비나 인건비를 올라간, 그리고 공공요금이 올라서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 품목들이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전기가스, 수도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체하려면 유일한 중립기업 고정비인 임대료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누르기 위해서는 외형 매출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외형 매출을 못 키우면 결국에는 수익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줄이면 서비스가 떨어지고, 재료비 줄이면 품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재료비를 좀 올리고, 그리고 사람을 좀 더 써서 계속 잘 되는 매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주가 꾸민 이유는, 내가 물론 부채 없이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장사까지 잘하면은 건물에 들어가는 그 고정비 5%를 고객한테 돌려주면, 재료비에 돌려주면 경쟁력 있는 가격에 품질 좋은 음식을 팔 수 있고요. 인건비에 돌려주면 직원들의 복지가 좋아서 더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일처럼 생각해서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고요. 이게 선순환 돼서 줄 서는 가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골이 없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사실 예전엔 3년에서 5년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저가형 시장은 지금 1년 만에 거의 감기 걸리듯이 면역력이 없어서 금방 또 어떻게 보면은 폐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사한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결국엔 이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뭐 당산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매장 바로 앞에 저가형 1,900원짜리 맥주집이 생겼는데 1년도 운영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매출을 보는 오픈업이라는 그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예상 매출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7천 정도의 매출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치킨집으로 업종 변경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시사하냐면, 외형 매출이 크더라도요, 일단 고정비인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고 내가 힘은 힘대로 드는데 남는 게 없는 걸 이분들이 이제 실제 해보니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보 창업자,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고객만 보고 대부분 창업 상품을 선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정산 안 해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원가 계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 설정을 못 해요. 그냥 옆집에서 짬뽕 7,000원에 파니까 잘 되면은 내가 좀 무서우니까 6,500원에 팔고 있는 게 창업의 현실이거든요. 국밥집에서 8,000원 팔까 9,000원 팔까를 고민해요. 그냥 내가 내 재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하고 그 가격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어떤 걸 좀 더 가치 있게 주면서 가격을 좀 더 높이 받으려고 하거나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창업을 하시는 거죠. 프랜차이즈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반면에 프랜차이즈를 되게 건강하게 잘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로지 그냥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한테 빨대 꽂아서 무언가 뽑아가는 곳이야 라고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말 프랜차이즈 회사와 이게 상생이다 할 정도로 코업을 잘 해서 되게 오래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과거에 1, 20년 전에는 그냥 내가 음식에 실력이 있으면 독립점포 만들어서 그냥 해도 됐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컨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 찾아오잖아요. 이와 같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데 단순히 음식뿐만 아닌 공간에 대한 연출과 다양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지만 이 독립점포도 오래 운영할 수 있고 인기 있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데 개인이 이제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컨셉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단순히 다니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정보가 없이 그 회사가 내 상품을 팔 때는 다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박람회만 나가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정산이나 원가나 이 창업 생태계나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타겟으로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못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회사를 선택할 때 저는 프랜차이즈를 무조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창업은 이게 만능 엔터테이너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프랜차이즈 상품을 선택해라. 하지만 좀 공부를 하고 내가 최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을 했다면 본사에 의지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내가 선택했으니까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임 회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운영이 안 되면 본사가 관리도 안 했네, 메뉴 개발도 안 했네 라고 탓만 하시는 거죠. 그런 탓도 중요하고 좋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했다면 그런 것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했다면 내가 그거를 즐기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혼자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의 불안한 거, 불편한 거, 불만인 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피드백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온도가 적정한지, 이 음악 소리가 적당한지, 손님들은 이게 소음이라고 듣진 않는지, 이 공간이 쾌적하다라고 못 느끼고 있는 건지, 쾌적하다고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이런 환경적인 것들도 다 스스로 캐치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그래야 QSC,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청결 이런 것들만 잘 하다 보면 잘 되는 매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하나는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도 나쁜 프랜차이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이라는 곳에서 정보 공개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차액 감행금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본사가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본사가 강제하는 필수 품목 같은 것들을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꼭 회사를 통해서 사야 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회사는 내가 매출을 이만큼 팔면은 얼만큼을 본사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을 정해놨는데 계약서가 두껍다 보니까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도장 찍고 서명하기 바쁘시죠. 이제 이런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본사라고 하면 하나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예요. 다시 말해서 본사는 하나인데 브랜드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인 매장 만들듯이 10개월 우리가 자녀들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를 또 입양해서 가맹점주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자식도 쉽게 만들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쉽게 줘버리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제대로 못 크면 또 새로운 자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확장에만 몰두하고 집중을 하죠. 그런데 좋은 회사는요, 하나의 브랜드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안에 노력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키우면서 성장해 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프랜차이즈 회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요, 가맹점,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받아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내 개인 매장을 창업을 합니다. 개인 매장을 창업을 했더니 그래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 걸 배워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운영을 하면서 회사로 키우신 분들이에요. 개인 장사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내 왼쪽 오른쪽에 나보다 더 잘하는 팀원을 만들어야 제가 2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가게는 너무 트렌드가 빨리 지나가니까 금방 소모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모돼도 내가 또 새로운 걸 기획하고 만들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진출시키려면 이제는 10년 전에 맥형이 20년 전에 맥형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뉴를 개발 못하기 때문에 메뉴 개발자를 쓰는 거고요. 브랜드의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쓰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회사 안에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장의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총성 없는 전쟁터인 자영업 시장에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경쟁자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젊은 유능한 인재들과 우리가 경합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금방 감기 걸리고 감기 몸살에 몸져 놓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단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관련된 카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됐었는데요. 브레이크 타임 칼같이 지키고 손님 들어오려고 하면 마감. 손님 있는데 저희 마감이라서요 하면서 눈치 줌. 인스타 마케팅용으로 손님 없다고 하소연하는 영상 올림. 저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들이 상당히 깐깐해져서 예전에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5인 이상 자영업자들도 정말 돈을 못 벌고 힘든데 주 5일 근무제를 다 해야 되고 주 52시간 거기에 또 주휴수당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까지 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저는 미래에 쉴 수 있는 걸 미리 당겨서 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게 1시간 문 더 일찍 열고 1시간 더 늦게 닫고 해서 주변에 경쟁하는 곳들과 차별적인 뭔가 운영상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장님이 직접 근무를 하면 사장인 내가라도 홀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손님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알바 퇴근시키고 사장이 좀 더 있더라도 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내가 희생하면 희생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직원들한테 전가해서 하기에는 아마 경영난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게 이와 같은 거 같아요. 우리 장기나 바둑 둘 때 엄청 고민하고 신중하게 한 수를 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수라는 거죠. 장사는 기세고 기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 1억 팔았어. 5천만 원 벌었어. 이와 같은 자랑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우리는 오늘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직원들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금팔찌, 금목걸이 차면서 고객을 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와도 이 집은 잘 먹고 잘 사네. 사장님이 너무 좀 별론데 이렇게 또 고객 이탈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운, 기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마케팅으로 SNS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중요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매장을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든가 신메뉴를 맛있게 개발한다든가. 그런데 내가 안 되는 모습을 굳이 하소연하듯이 보여준다는 건 이 기운과 기세가 없을 수밖에 없는 매장,
그런 매장을 가고 싶지 않게 고객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장고 끝에 악수든다는 표현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에 올릴 때와 인스타 릴스에 올릴 때 이 조회수와 반응 자체가 또 정말 많이 틀리고요. 고객한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알리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알리느냐?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올리지 않고 그냥 일개 쓰듯이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 결국에는 그거는 마케팅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워라밸 추구함, 오픈 시간, 휴무일이 들쭉날쭉함, 주말에 놀겠다고 주말 장사 안 함. 이런 사람이 있나요? 실제 많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자영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고 직원한테 맡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가게 문을 닫는 거와 직원한테 맡기는 거는 동등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없는 가게일수록 아까 연결되는 부분인 게 브레이크 타임 때 오는 손님 내지는 마감했는데 안 가는 손님한테 그래도 우리는 상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없는 가게는 내가 불편해요. 이 손님 때문에 지금 1분 1초도 내가 긴장하면서 쉬어야 되고 그 응대 자체도 난 싫어 하는 사람들은 매몰차게 고객한테 싫은 표정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인이 있는 가게와 없는 가게는 매출 차이도 나고요.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이 정말 중요해요.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시간에 열고 일정한 시간에 닫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이 항상 출근을 하고 항상 거기에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매출 차이, 수익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그 안에서 같이 열정적으로 호흡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와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본인들보다 일을 더 못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있는 사장을 곁에 둔 직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장을 바라볼까요? 사장이 없으면은 계속 맛있게 이렇게 화제거리를 삼아서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러면서 직원들끼리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와 같은 직원 중에 한 명이 이탈하면 모두가 다 같이 이탈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놀겠다. 주말 장사를 안 한다고요. 물론 주말에 한간 상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5인 이상이 되면 또 주 5일 근무제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 5인 이상이 되면은 뭐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많은 근로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TO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구해지면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문을 닫고 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두 번씩 쉬는 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 상권, 완전히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의 경우는 회사원들이 없으면 하루에 뭐 1, 20, 2, 30 파는데 이 매출 팔라고 주인도 나오고 일하는 사람도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 오는 손님만 받고 가기에는 차라리 문 닫고 쉬면서 재정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해서 쉬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자영업이 개인 택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택시가 운영을 하면 손님을 받고 손님이 타고 가면 갈수록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이게 차를 그냥 세워놓으면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 이게 한 주가 아니라 매주 쉬게 되면 4주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400만 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쉬는 걸 이렇게 워라밸 하려고 선택한다? 저는 배가 부른 케이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 몇천 번다면서 자랑함. 장사 초반에 버는 돈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함.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외제차 뽑음 정말 많죠.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이게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 말을 저는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렵게 29살 때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모텔촌 다니면서 찹쌀떡 팔고 일반적인 상점 다니면서 복조리 팔고 이렇게 판매업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첫 제 가게를 했을 때 그게 현금 1억 모아서 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거의 한 8년 정도 제가 모아서 첫 창업을 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곧 있으면 곧 건물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와요.
이게 일희일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썩어서 이 썩은 변이 나오면 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게 현장에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 그 초반의 수익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전 아까 뭐 뒤에도 무한리필 창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지만 무한리필도 돈을 벌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정말 벌려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서 꾸준히 했을 때 돈을 버는 거지, 한 3개월, 4개월, 6개월 하고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착각은 내가 첫 달에 돈 많이 벌면 이걸 꾸준히 오래 벌 거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초반에 버는 돈이 반짝 나올 때 팔아서 끼고 도망가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주식이 오르면은 팔아야 되는데 더 오를까봐 못 팔죠. 장사가 잘 되잖아요. 더 잘 될까봐, 더 잘 되면 내가 더 벌어서 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엔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프랜차이즈도 상품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은 잘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셀프라이프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진입했는지를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일정 시간까지 가다 보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하고서는 뒤늦게 막차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 거를 상품을 사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의 상품을 양도양수해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수익을 잘 어떻게 보면 회수하고, 그리고 잘 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것처럼 큰 권리를 받고 넘겨주고 또 다른 상품을 선택하러 다니는 거죠. 이걸 보는 안목이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면 더 잘 될까 봐, 더 잘 될 걸 생각해서 못 팔고 결국에는 안 되면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거든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올라오겠지 이런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말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게가 양도양수가 안 돼서 원상복구라는 걸 하는 거죠. 결국엔 내 보증금을 손해보면서 가게를 철거를 다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최근에 전 지금도 22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직영점을 많이 할 때는 13개까지 했잖아요. 지금 현재 5개 중에 최근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올 1월에. 이것도 프랜차이즈를 제가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저도 회사도 운영하지만 괜찮은 상품을 선택해서 가맹점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가 좀 유명한 전국에 500개가 넘게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고, 저는 그거를 6년 전에 선택을 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요. 작년에 정말 높은 권리금에 그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잘 되잖아요. 술집들이, 맥주집들이. 올 여름만 이렇게 내가 견디고 팔면은 이 여름에 일어나는 매출이 얼마나 큰데 조금만 더 있다 팔아야지 했다가 가게를 못 팔 뻔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유난히 추웠어요. 왜냐면은 저가형 술집들이 너무 많이 맥주를 1,900원에 팔면서 나왔었고, 이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 브랜드를 아무도 양도양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권리를 못 받고 헐값에 정리한 최근의 경험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못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본기 없이 마케팅으로 승부 보겠다고 함. 골목 상권 가서 마케팅으로 승부 보겠다고 함. 손님들이랑 기싸움하는 사장 많음. 가게 앞에서 유니폼 입고 흡연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창업하는 분들이 돈이 없는 걸 핑계 삼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업을 미루고 경험을 쌓아서 자본을 만들어서 좋은 자리에서 해야 뜨내기라고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급한 거죠. 성격이. 빨리 창업하면 그냥 바로 다 부자가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돈이 당장 필요해서 창업을 하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창업을 하는데요. 돈이 없이 급하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악수를 두는 거는 B급지가 아닌 C급지 자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는, 보증금이 낮은,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적은 이와 같은 C급지 자리에서 마케팅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가격도 높게 받지 못해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땡처리하는 곳들, 일반적인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1층에 땡처리, 신발이나 의류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다이소는 아니지만 싸게 판매를 해서 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단기간 계약을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저렴하게 파는데, 저렴하게 팔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불특정
일정 다수가 있는 곳, 재구매가 안 일어나도 신규 고객이 끊임없이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저가 창업의 기본이죠. 근데 저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구석진 데서 저렴하면 온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때는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맛의 비주얼을 담고 그 비주얼을 기대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담고 그걸 SNS로 알렸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먼 거리지만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통해야지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케팅만 하겠다. 너무 이게 마케팅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창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에 대한 이해도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성수나 뭐 이태원이나 뭐 경리단길, 뭐 용리단길 하는 곳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가잖아요.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동네 상권의 후미진 데에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에 편리한 데까지 내가 거기를 찾아가야겠다. 그거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굳이 제가 사는 당산의 골목길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 한 곳만 그런 집이 있으면 굳이 거기 가서 그것만 먹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좀 특별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특별한 상권, 모이는 상권에서 또 해야지만 마케팅도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재적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60%가 뭐 3년을 못 버티고 폐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 부정적이고 무언가 성향 자체가 이 자영업에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손님들과 기싸움도 하고 자존심 싸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집에다가 한켠에다가 내려놓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전 자영업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쓸게 다 어떻게 보면 빼놓고 나와야 고객들한테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하기보다 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더 응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러는 것보다요 동등한 관계가 돼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주류 쪽 그 주점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동네 상권에서는 특히 손님들한테 더 대우해주고 지역 상권일수록 또 그 사람들이 터전이기 때문에 더 응대를 더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손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갑질 아닌 또 갑질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래서 적정한 선을 두고 운영하는 게 맞지 너무 가까워지고 흡수될 정도로 친해지면 결국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 무리하게 좀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좋은 대우가 아니고 좋은 서비스가 아니면 바로 또 컴플레인으로 이어져서 그게 이제 또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이 가게 앞에서 유니폼 입고 흡연하는 거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이 가게 위치가 괜찮으면 곧 있으면 나오면 내가 이 가게 인수해야 되겠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만간 나올 가게,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가게.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유니폼을 입고 흡연을 한다. 이거는 안에서 그와 같은 통제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육이 없는 곳은 청결에 대한 교육도 없어요. 그 손도 깨끗이 씻고 손님의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한 운영을 또 하니까 흡연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게 이 자영업 시장인 것 같습니다.